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가 이제 망하고 나서 그 자리에 발해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김춘추가 어떻게 당나라로 건너가가지고서 이 신라와 당나라가 같이 조약을 맺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부터는 바로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프린트는 3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50에서 51, 52, 53, 54페이지까지 이렇게 진행되니까 좀 많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제 신라와 당의 연합.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춘추는 당시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바로 당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이끌어서 우리는 신라의 라, 그 다음에 당나라의 당이라고 이걸 합쳐가지고서 나당 동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나당 동맹을 맺었을 때에 당시에 한반도의 상황은 어땠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백제 지역에서는요, 의자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의제왕에 대한 평은요, 초창기엔 되게 좋았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정복 전쟁을 펼쳐서 당시에 신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신라에게서부터 무려 40여 개에 해당되는 성을 빼앗았을 정도로, 그 다음에 대야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성도 같이 빼앗았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의자왕이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면서 당시에 의자왕은 자기의 아들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 아들들을 전부 다 백제의 가장 고위급의 자리로 다 임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백제의 귀족들 사이에서 있었었죠. 때문에 이러한 왕권 강화책에 대해서 바로 이 귀족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나라와 그 다음에 신라는 곰곰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당나라의 의도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확실하게 신라가 고구려를 뒤에서, 한강 쪽에서 뒤에서 이렇게 공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원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신라는 솔직히 고구려보다는 백제가 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러 갔을 때 백제가 오히려 신라를 공격을 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성을 백제에게 뺏긴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또 한 가지, 십자형 외교에 입각해서 돌궐과 고구려와 그 다음에 백제와 외가 일렬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이때 당시에 바로 신라와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근데 이쪽에 북쪽에 있는 돌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힘이 세긴 한데 당나라가 유리하게 돼가지고서 돌궐을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돌궐의 군대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돌궐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자, 고구려는 정말 세죠.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계속 이깁니다, 고구려가.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지치죠.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조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바로 바로 일본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 너무 멀기도 하고 한반도 내부하고는 그다지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좀 힘든 것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도 했었고요. 때문에 당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처음에는 고구려만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신라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바로 이 백제를 확실하게 제압을 하지 않고서는 고구려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당나라는 바로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이 백제를 침공하러 보내게 됩니다. 소정방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가지고서 백제를 공격하러 가게 됐었죠. 자,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러 갔었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을 처음에 백제가 몰랐다가 좀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백제의 의자왕은 당시에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의 군대가 들어오고 있었던 이 기벌포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군대를 다 투입해서 당나라 군대를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동쪽에서 바로 신라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가 신라군에게 우리 당나라 군대가 신라의 요청을 들어가지고서 바로 백제부터 먼저 공격할 테니까 신라가 해줘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10만 명이 넘었었던 이 당나라의 군대에게 바로 이 신라가 그 군대들이 먹을 식량을 대는 것을 약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신라는 이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식량을 들고서 바로 기벌포 지역에 있었던 당나라 군대와 합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라가 한 5만 명에 해당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백제 입장에서는 바로 이 신라와 그 다음에 당나라 군대가 기벌포 근처에서 서로 만나는 것만 막는다고 한다면 당나라 군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손가락만 쪽쪽 빨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신라의 군대만 확실히 막기만 하면은 이번 전쟁에서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신라의 군대를 막으려고 나름대로 군대를 아주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서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인 계백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쳐들어오는 신라의 군대는 5만 명이었는데 이걸 막으러 갔었던 백제 군대가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 백제 군대는 바로 이 신라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어요. 하지만은 쥐도 궁지에 물리면은 상대방에 덤빈다고 하는 건 말이 있죠. 이때 당시에 이 백제의 계백 장군은 5천 명에게 결사대를 꾸려가지고서 첫 번째 자기가 어차피 이번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가 적들에게 잡혀가지고서 능욕을 당하거나 노비로 팔리거나 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바로 출정하기 전날 밤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이때 당시에 병사들과 같이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서 바로 이 신라와 싸움을 벌이게 됐었어요. 이때 당시 신라 장군의 최고 장군은 바로 김유신 장군이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계백 장군의 그 의지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 다음에 같이 갔었던 백제군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일까요? 이때 당시에 5만 명의 신라 군대가 5천 명의 계백 장군의 군대와 싸웠는데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계백 장군의 군대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벌써 신라군이 바로 당나라 군대와 같이 만나기로 해야 하는 건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린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 군대에게 식량을 계속해서 갖다 주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신라 안에서도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사회의 지도층이 하층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고위급 장교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화랑으로 있었었는데 이 화랑 중에서 바로 반구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너는 어차피 전쟁터에 나가면 임전무퇴 전쟁터에 나가서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우리 신라군을 위해서 죽어라 라고 하면서 혼자서 바로 모든 5만 명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백제군의 진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싸움을 벌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반구리라고 하는 화랑은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혼자서 가다가 백제군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다시 그 시신만 신라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라군의 사기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김유신 장군이 바로 또 다른 부하 중에 한 명의 바로 자식이었었던 또 다른 화랑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관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명령을 냅니다. 그대는 바로 다 똑같이 가가지고서 죽도록 해라 라고 했고 화랑 관창은 정말 갑주도 제대로 두르지도 않은 채 창을 들고서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정말 엄청나게 범과 같이 싸움을 벌였지만 중과부족으로 결과적으로는 잡히게 됐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목이 잘리기 전에 계백 장군에게 얼굴을 한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관창이 바로 가가지고서 이 계백 장군에게 얼굴을 보였는데 얘가 너무 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계백 장군 이거 애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넌 가서 엄마 젖이나 먹고 와! 이렇게 하면서 이때 당시에 관창의 모든 그런 갑옷들을 전부 다 싹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손을 묶은 채 바로 말에 태워가지고서 신라 진영에 그냥 보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관장이 그대로 신라 진영에 도착을 했을 때 바로 그 관장의 아버지가 가가지고서 너는 지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왔는데 네가 지금 한 목숨 살려고 이렇게 온 것이냐? 라고 얘기했고 이때 당시에 관장은 아닙니다.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한번 싸우러 나가려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선 정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또 싸우러 가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또 이 관장은 백제군에게 잡히게 됐죠. 그리고서 그대로 계백 장군에게 끌려왔는데 계백 장군 여기에서 이제 백제군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또다시 바로 이 관창을 살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관창은 또 계속해서 올 것이고 바로 이 사람을 계속 돌려주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백제군의 사기도 줄어들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관창의 목을 잘라서
그래서 신라 진영에게 보내주면 바로 자기네들의 고위급 사령관의 아들이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은 것을 보게 됐었던 신라의 군대들이 분노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서 사기를 엄청나게 키운 다음에 백제군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관창을 죽이나 살리나 백제군의 패배는 명확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계백 장군은 두 번까지는 살려줄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관창의 목을 잘라서 신라군의 진영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목을 보게 됐었던 전 신라군은 바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사기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군대가 그대로 백제의 5천 결사대들을 싹 다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신라군은 당나라 군대를 만나게 되었고 이 당나라 군은 이때 당시에 바로 신라군에게 너무 늦게 왔다고 좀 욕을 좀 하려고 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김유신 장군이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 두 군대 간의 그런 싸움이 중단되게 된 상태에서 당나라와 신라의 군대가 같이 연합해서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백제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다시피 그 전투가 기벌포 전투와 좀 전에 계백 장군과 김유신 장군의 전투가 있었던 황산발 전투가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패배했었던 백제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당시에 당나라는 분명히 신라하고 약속하기를 평양성 밑에 바로 흐르는 강, 그 강이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바로 대동강이라고 했었죠. 바로 이 대동강 이남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준다고 했었습니까? 바로 신라에게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제 땅은 대동강 밑에 있을까요? 대동강 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대동강 밑에 있죠. 전라도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인데 평양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가 바로 이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버린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신라에게 줘야 되는데 당나라가 갑자기 꼴까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나당 연합에 바로 균열이 본격적으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신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 볼 수 있었던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당나라와 결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참고 넘겼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백제를 멸망시킨 것을 기세로 삼아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이 당나라는 신라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고구려를 공격을 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요, 당시에 고구려는 엄청나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던 사람이 국정을 통치하고 있었죠. 스스로 망리지라고 하는 자리가 고구려의 가장 높은 자리였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대망리지라고 하는 자리까지 새롭게 만들고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고서는 사실상 고구려의 왕노릇을 하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모든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도 당나라와 미친듯이 싸움을 벌였었던 연개소문, 이 연개소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당 연합군의 공격은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당나라는 정말 혼쭐이 나면서 도망가게 됐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서 당나라는 이때 당시에 일부 사람들만 바로 이 웅진도독부에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다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당나라의 군대가 일부가 가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이 백제 땅에 당나라 군대가 얼마 없는 그 틈을 타서 백제 전역에서 다시 한번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른바 흑지상지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이 됩니다. 이 장군은 당시에 임존성에서,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위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임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백제 부흥운동을 열심히 일으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 왕족 출신이었던 바로 복신, 백제 왕족의 성씨는요, 여러분들 부여씨입니다. 부여씨예요. 부여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부여 복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이었었던 도친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백제의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었던 주류성이라고 하는 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서 백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제의 옛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백제 부흥을 부르짖었죠.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바로 백제 각 지역에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순식간에 백제 부흥운동군은 200여 개의 성들을 갑작스럽게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백제가 거의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정식적으로 의자왕의 혈통에 해당됐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의자왕은 이미 당나라로 끌려갔었지만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바로 일본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백제가 바로 일본에 잠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 가 있었던 왕자 부여풍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왕으로 일단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줬습니다. 즉 당시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되고 있었던 그런 백제 왕자 부여풍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약 3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왜군까지 같이 지원병을 보내줘요. 군대 수가 생각보다 많은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가 이때 당시에 백제 부흥운동군에 같이 참여를 했을 때 그때의 백제 부흥운동군은 확실히 성공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백제 부흥운동군은 왕자 부여풍을 보고서 들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이는 복신과 도침을 보고서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백제가 복구가 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자 당시에 백제 부흥운동군을 이끌고 있었던 여기 보이는 복신과 도침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복신이 도침을 암살하는 사태까지 가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 복신이 왕족이긴 했지만 왕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복신이 사실상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왕 앞이었었던 즉 부여풍 앞에서도 굉장히 거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꼬라지를 이때 당시에 부여풍은 절대 보고 싶지가 않았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이 부여풍은 사람을 시켜서 이 복신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배층들이 전부 다 분열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복신을 열심히 추종해가지고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신 왕이 자기네들의 우상이었던 복신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심이 계속해서 남아있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나당 연합군이 다시 한번 이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여풍은 남은 군대를 바리바리 전부 다 싹 다 모아가지고서 백강이라고 하는 강 근처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들과 싸움을 벌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나당 연합군의 숫자가 훨씬 더 적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백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전투에서는 백제 부흥군과 그 다음에 왜군의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완벽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백제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멸망이 660년이니까요. 고구려 멸망은 그 후에 8년 후에 망합니다. 얼마 안 됐죠. 자, 상황은 이랬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적들이 쳐들어온 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막았습니다. 문제는 연개소문이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개소문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그 카리스마를 이용해가지고서 고구려는 정말 똘똘 뭉쳤을 텐데 연개소문이 나이가 먹어가지고서 이게 죽게 되자 당시에 본격적으로 고구려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연개소문은 자신의 대망리지의 직위를 자기 첫 번째 아들이었었던 연남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연남생은 이때 당시 고구려 대망리지로서 고구려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군사적인 우두머리들에게서부터 충성 맹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연개소문의 아들들은 원래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개소문의 자식들이 권력을 계속해서 잡는 것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당시에 그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들에게 이 귀족들이 바람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연남생이 지방에 가가지고서 여러 군벌 세력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연남건과 연남산의 경우에는 바로 이 연남생을 밀어내고 당신이 바로 고구려의 대망리지가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바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연남생이 자기네들 이 사람들 죽이려 했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 시켰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당시에 이 연남건은 바로 일시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스스로 대망리지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서 지방에 내려간 연남생에게 중앙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얼떨결에 대망리지의 자리에서 쫓겨났었던 연남생, 자기 동생이 정말 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남생은 한 가지 머리를 굴립니다. 정말 나쁜 머리를 굴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연개소문이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하고 싸웠습니까? 바로 당나라하고 싸웠었죠. 근데 연남생은 바로 그 당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바로 연남군을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당나라 군대도 같이 자기가 내쫓아버리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연남생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단 당나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당나라로 도망가는데 이 연남생이 당나라로 도망갔다는 것은 꼭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바로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이 북한한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모든 군사적 비밀들을 당나라가 다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당나라가 바로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당시 당나라는 즉시 바로 신라에게 이 상황을 다 알리게 되었고 다시 한번 나당 연합군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 군대는 바로 고구려를 공격을 하러 가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고구려 방어선도 이 연남생이 그 약점을 다 알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다 뚫려버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평양성이 바로 포위가 되게 됐고 얼마 후에 바로 이 평양성은 스스로 항복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도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었죠. 보장왕을 비롯한 모든 귀족들은 전부 다 당나라로 끌려가게 됐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나게 이 당나라하고 신라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틈 타가지고서 당시에 이 신라가 암암리에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서 마음적으로 도대체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패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고구려 장수들은요,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대대적인 당나라에 대한 저항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바로 여기 보이는 건모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성재령에서, 바로 한강유역에 있는 한성이 아닙니다. 한성재령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고현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만주 지역의 오골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당나라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모잠은 바로 이 고구려의 왕족 중에서 바로 안승이라고 하는 고안승이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 고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당시에 추대해가지고서 고구려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서 이 안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군대를 엄청나게 많이 모집을 해요. 그리고 신라군과 같이 연합해가지고서 당시 이것을 진압하러 왔었던 당나라 군대를 전부 다 싹 다 제거해버리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됐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끝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건모잠이 모셨었던 왕 고안승이 사실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확실히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즉 고구려 부흥군동군의 추대가 돼가지고서 고구려의 왕으로 임명되긴 했었지만 원래부터 이 사람은 그렇게 고구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재량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안승은 바로 덜컥 당나라의 군대를 전부 다 물리치긴 했었으나 더 대규모의 당나라의 군대가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이 안승은 바로 이렇게 할 바에는 완전히 안전빵으로 신라에게 그냥 항복을 해버리자 라고 해가지고서 자기를 추대했었던 건모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나머지 병사들 데리고서 신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신라는 이 안승을 금마저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가지고서 그 지역의 왕으로서, 신라의 속국으로서 바로 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동 각 지역에서는 부흥운동이 열심히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이번에는 바로 신라와 당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볼게요. 바로 나당 전쟁.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인은 당나라의 맹약 위반이었었어요. 즉 백제의 땅에다가 당나라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합니다.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고구려 땅 전체에다가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관청을 만듭니다. 도독부는 안동도호부의 밑에 있는 관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관청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동도호부를 통해 가지고서 백제의 웅진도독부를 바로 이제 관할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물론 고구려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걷다 채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 당나라가 신라의 왕에게 계림 도독부의 도독이라고 하는 관직을 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신라 전체를 계림 도독부라고 하는 당나라의 지방 관청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신라를 사실상 동맹이 아니라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신라가 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했을 때 신라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서 꿍꿍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그 땅에다가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을 때 신라는 옛날 나당 동맹에 입각해서 바로 대동강 이남의 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당나라가 신라까지도 먹으려고 한 야욕을 보여줍니다. 이걸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신라는 정말 바보죠. 자,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신라는
처음에는 당나라의 눈에 띄지 않게 당나라에 대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기 보이다시피 고구려 부흥운동을 열심히 지원을 해줬어요. 즉 이때 당시에 어저께까지 같이 싸우고 있었던 이때 당시 신라는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열심히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구려가 있던 땅들에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열심히 있게 된다고 한다면 당나라가 신라가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구려 부흥운동군이 막아주면은 그러면은 신라는 무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이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열심히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얼마 후에 본격적으로 당나라에게 싸운 겁니다. 즉 사비 지역을 차지했었던 백제 옛 땅 있죠, 여러분들. 백제 옛 땅에다가 당나라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웅진도독부가 있었던 지역을 바로 공격을 합니다. 웅진도독부가 있었던 관청이 바로 사비성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이 사비성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신라가 이걸 확실하게 먹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비성을 딱 먹었을 때 백제 사람들은 신라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서 당시에 백제 사람들하고 신라 사람들하고 말은 어느 정도 통합니다. 말은 어쨌든 간에 통하고, 두 번째, 당시에 이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현지에 있는 백제 옛날 유민들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 신라는 바로 이 백제 사람들 중에서도 귀족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든가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골품제 하에 같이 집어넣어주고서 그들을 우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백제의 유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당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신라의 통치를 받는 것은 훨씬 더 낫겠죠.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샬라샬라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신라 사람은 적어도 말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백제 사람들 훨씬 더 신라 사람들의 통치가 훨씬 더 낫긴 했던 겁니다. 당나라보단요. 자, 그래가지고서 순식간에 신라는 백제를 다 먹어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다시피 사비에 당군을 축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라는 당나라와 일전을 벌여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바로 옛날 돌고래가 고구려와 백제와 외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런 외교 라인 중에서 바로 마지막 라인이었었던 이 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즉 당시에 일본의 경우에는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외가 백제 부흥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까지 파병을 해줬지만은 결과적으로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자 당시에 일본의 국왕은, 일본의 천황이라고 얘기하죠. 일본의 국왕은 바로 나당 연합군이 일본까지 쳐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죽었어요. 나당 연합군이 침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의 여러 지역에다가 바로 바깥쪽부터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거대한 성 같은 것을 많이 쌓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일본이 바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는 난데없이 신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걸 통해서 이때 당시 일본은 딴 건 몰라도 나당 연합군이 같이 일본으로 쳐들어올 것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때문에 왜는 당시에 바로 이 신라와 동맹을 맺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사이가 안 좋았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신라를 그다음부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냐고 있죠. 신라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 당나라는 신라를 먹은 다음에 바로 일본으로 쳐들어올 것은 뻔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외는 신라를 건드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외와의 관계 회복 도모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가 신라를 까니보진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하게 됐죠. 자,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 이 신라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지지해주고 있었던 고구려의 부흥운동군, 근데 이 고구려 부흥운동군이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었어요. 바로 자기네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고구려 부흥운동군의 우두머리였던 안승이 신라에게 그냥 항복을 해버렸네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고구려 유민들의 일부가 신라에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라는 얼떨결에 그들 역시 우대를 해줘야 되니까 우대를 해주면서 이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고 있었던 이 당나라의 군대를 맞서 싸우게 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나라는 이때 당시 한 육지로 한 20만 명에 해당하는 대군을 동원해서 신라를 공격을 했었대요. 문제는 기병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신라의 매소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뭐냐면요, 20만 명에 해당되는 이 당나라의 군대가 매소성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던 신라 군대가 한 3만 명인가 정도에 해당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20만 명을 친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신라 군대는 근데 거기다가 보병이에요. 당나라 군대는 기병이 정말 많았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전투에서
이 신라군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3만 명이 20만 명을 공격하는데 이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매소성에서요, 후퇴를 할 때에, 그때에 여러 개의 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그 길목에다가 통나무를 쫙 다 깔아놓은 거예요. 말 타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서 드디어 신라의 3만 특공대가 바로 이 매소성을 공격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 3만 명, 20만 명이 이깁니다. 화랑정신에 아주 그냥 끝판왕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의 대군이 후퇴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길목이 전부 다 통나무가 다 깔려가지고서 말 타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의 대군은 말을 다 버리고서 걸어서 거기를 간신히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버렸던 말들은 전부 다 신라 거가 되어버렸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당나라, 바로 괘씸한 신라를 그냥 냅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가장 큰 공로를 세웠었던 서린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총대장으로 삼아 가지고서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신라를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른바 기벌포에서 해전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신라의 군대가 도대체 몇 명이 동원됐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동원됐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뭐 기록상에 나온 거에 의하면 당시에 바로 이 기벌포 앞바다에 당나라의 배들이 한 수천 척 떠 있었대요. 물론 이를 막기 위해서 신라의 군대들이 같이 나와가지고서 바로 해전에서 이 당나라 군대와 싸움을 벌였답니다. 하지만 확실히 신라의 군대 숫자가 당나라의 군대 숫자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중과부적으로 밀리고는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라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화랑정신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서 정말 미친 듯이 악바리처럼 이때 당시에 당나라 군대와 막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벌인 끝에 신라의 해군이 당나라의 해군을 거의 다 불태워버리고서 작살내버리는 그런 대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기벌포 해전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때 당시에 당나라는 더 열받았습니다. 아니, 조그만 신라가 지금 현재 이 거대한 당나라한테 까불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당시에 신라는요, 영역을 확장해가지고서 원래 목표였었던, 당나라하고 약속했었던 대동강 이남 지역, 평양 포함하진 않고요, 대동강 이남 지역에 해당되는 영토를 이때 당시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찾았어요. 자, 근데 이것을 냅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때 당시에 당나라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런 군대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신라를 공격하게 됐을 때는 신라는 어쩌면 이것을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 신라를 도와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전부 다 흩어져 있었던, 그리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었던 바로 예상 외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보이는 토본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옛날에 배웠었죠? 바로 토본 지역을 통일했었던 송첸칸포 왕, 바로 이 송첸칸포 왕이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10만 명의 토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당나라의 수도가 이쪽인데 여기를 공격해버린 겁니다. 비단길의 한중간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끊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당나라는 비단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단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서양과 교역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얻어진 많은 무역적 이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 당나라는 신라를 공격하러 보냈어야 했던 군대를 신라로 보낸 게 아니고 이거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바로 이 신라는 바로 당나라의 공격을 확실하게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요,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소하는 것을 신라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인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시기는 한 3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삼국 통일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의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신라 삼국 통일의 한계점을 본다고 한다면요, 바로 통일을 할 때에 외세였었던 당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바로 대동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땅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에 대한 변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 신라인들은 바로 백제 땅을 다 먹고 고구려 땅까지도 일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신라에게 엄청난 바로 이익이라 볼 수 있었어요. 바로 대동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라가 나쁜 놈이지만, 하지만 신라의 생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라는 그다지 그렇게 죄의식은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후에도 이 신라는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정복했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신라인으로 확실하게 통합하기 위해서 정말 지대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싸우는 과정 중에서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과 같이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바로 동질 의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끌어들였지만 자기가 역시 내쫓게 됩니다. 당나라의 군대를요. 그래서 자주적인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루었다는 점은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민족 최초의 통일을 실제로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민족의 형성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 후에 북쪽 지역에 발해가 성립돼서 얼마 후에 바로 우리나라는 남쪽에 있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남북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긴 했겠지만요. 또한 이때 당시에 이 신라는 원래 토속적인 문화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속적인 문화의 스타일이 바로 상업을 중시했었던 이 백제의 세련된 문화와 그 다음에 대륙을 달렸었던 이 고구려의 웅장하고 담대한 그런 형태의 문화를 전부 다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신라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었던 신라인들의 바로 문화를 정말로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신라의 바로 민족 문화 발전을 엄청나게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발해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건국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당나라는 사실 고구려에 대해서 염증을 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유민들을 한 군데다 뭉쳐놓는다고 한다면 이들이 또 뭉쳐가지고서 바로 제2의 고구려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고구려 유민들을 다 데려가가지고서 당나라 전역에다가 뿔뿔이 다 찢어가지고 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게 하라고. 자,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 결과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바로 그들 속에서 같이 섞여가지고서 민족성을 잃어버리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생각보다 꽤 많은 고구려인들이 신라에 들어오긴 했었지만요. 그런데 당시에 고구려를 공격할 때에 공로를 세웠었던 거란족이 있었었는데요. 이 거란족에게 바로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주도록 이 당나라가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고구려가 통치했었던 그 민족 중에는 고구려인도 있었지만 이 지역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말갈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갈인과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이 영주라고 하는 지역, 이쪽이 이제 영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영주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이 거란족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당나라가 거란족의 나라를 세워주게 했으면서도 거란족을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란족이 열받아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반란으로 인해서 당나라 군대가 거란족과 대판 싸우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피해서 고구려 유민의 우두머리였던 대중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걸걸중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대중상이라고 하는 분이 고구려 유민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말갈족의 추장이었었던 바로 걸사비우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바로 이 영주 땅을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탈출한 다음에 당나라로 가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옛날 고구려가 있었던 고구려 옛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 후에 당나라 군대는 바로 거란족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구려 유민들이 옛날 고구려 옛 땅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하면은 바로 제2의 고구려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이 당나라는 항복했었던 거란족의 당수 중에 한 명인 이해고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당시에 고구려 유민과 말갈 유민들의 그런 집합체를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과정 중에서 갑자기 중간에 이제 대중상이라고 하는 분이 늙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유민들은 대중상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었던 대조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끌게 됐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이 이해고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자 이거 안 되겠다 싶었었던 말갈족의 추장 바로 걸사비우가 자기들의 그 결사대를 이끌고서 당시에 바로 이 이해고의 군대와 대판 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만 이 걸사비우는 전사를 하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 대조영이 추장이 전사해서 말갈족 유민들을 다 같이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가지고서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저쪽에 천문령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바로 이 이해고의 당나라의 군대가 그 뒤를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조영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그 안에다 일부러 매복시켰다가 이해고의 군대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반격을 가하게 되면서 습격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해고가 간신히 살아남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당나라 군대는 말 그대로 참패를 당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당나라 군대가 이때 당시에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군대를 싹 다 동원해서 공격하러 갔던 건데, 근데 그 군대가 다 전멸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당나라는 이 대조영의 집단을 공격을 하러 갈 수가 없게 되었었고, 그 결과 이 대조영은 바로 자기들이 데려가고 있었던 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들을 이끌고서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다가 바로 발해국을 성립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발해는 대조영이 세운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대조영은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요, 바로 이 고구려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것은 악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발해 지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구려라는 이름을 안 붙여주고 바로 중국 사서에다가 이들을 일컬어서 발해라고 이름을 줬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진짜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 발해는 사실상 고구려를 계승한 의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고구려 유민이 일단 중심이 됐어요. 뭐 대조영 자체가 말갈족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말갈족이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인으로 사실상 동화가된 말갈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 대조영이 바로 고구려인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서 이때 당시 이 대조영은 바로 고구려의 그 왕족이었던 고씨라든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 발해한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발해가 되게 커졌을 때에 기본적으로 지배계층의 상당수는 전부 다가 고구려 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사실상 고구려 유민이었어요. 물론 피지배계층의 상당수가 말갈인이었었는데 이 말갈인 중에 일부는 지배계층도 있었지만 좀 무시해도 될 수준이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발해의 왕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나라에다가 이 국서를 보낼 때는 바로 고려, 이 고려라는 말은 고구려라고 하는 말을 줄인 말이에요. 바로 고려라고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일본에다가 보냈었던 그런 국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국서를 받았었던 일본은 발해를 발해라고 칭하지 않고 고려라고 칭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당나라 역사에서는 그냥 발해라고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발해는 고구려가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서 바로 남쪽에는 신라가, 북쪽에는 바로 발해가 있게 되는 이른바 남북국의 형세가 완연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었겠죠. 자, 지금부터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3페이지에 별표 하나, 백제의 멸망. 자, 원인은 지배 세력의 분열에서 동감 1번 잦은 전쟁, 동감 2번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었죠? 바로 의자왕이었습니다. 의자왕의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멸망에서는요, 나당 연합군의 백제 공격이 있었고요. 당나라군을 이끌었었던 장군의 이름이 소정방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정방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백제 군대는 동감 1번 기벌포 전투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동감 2번 바로 신라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의 신라군과 싸움을 벌였지만 둘 다 패배하게 되면서 바로 이 백제는 동감 1번 사비성이 함락되고, 동감 2번 의자왕이 항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동감 3번 당이 백제 땅에 빈칸이 적혔습니다. 웅진도독부 등을 세워서 지배를 하려고 했던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부흥운동에서는요, 동감 1번 흑지상지가 임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존성 박스. 동감 2번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은 밑줄 주류성 박스. 여기서 주도를 했었고요. 동감이 3번 이후 이들은 200여 개의 성을 회복했었죠. 그리고 동감이 4번 왕자 부여풍. 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동감이 5번 외의 지원군 파병이 있었었죠. 3만 명의 군대를 도와주려고 보냈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동감 1번 지배층이 결과적으로 분열됐습니다. 동감 2번 외 지원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죠. 빈칸에 적혔습니다. 백강전투
때문에 바로 이 부흥운동군은 최종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구려의 멸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개 반. 원인은 연개소문. 연개소문 중심으로 항전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1번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은 이미 크게 소모가 됐었고, 동그라미 2번 연개소문 사후에 지배계층이 바로 분열되게 됩니다. 바로 연개소문의 아들들 사이에서 이제 지배계층의 분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러한 분열을 부추겼던 게 또 귀족층이었었습니다. 자, 멸망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연남생. 자, 연남생의 도움으로 밑줄. 자, 라당 연합군이 밑줄칩니다. 고구려 방어선 돌파.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결과적으로는 자, 평양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모잠. 빈칸 적겠습니다. 건모잠. 건모잠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한성 재령 지역에서 백제의 그 한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고현무 같은 분은 오골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전을 했고요. 동그라미 3번 건모잠은 왕족 고안승을 왕으로 추대했었죠. 그다음에 안승 동그라미 건모잠을 제거한 다음에 신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은 나중에 가서 이 고구려 마제왕이었었던 보장왕을 바로 고구려 옛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고구려국이라고 한 나라를 이때 당시에 세워줍니다. 그리고서 이 보장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고구려 백성들을 바로 당나라의 바로 백성으로 수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앞잡이로 세우려고 했었던 보정왕이 사실상 대놓고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마저도 실패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바로 요동 지역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지속되게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적어주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삼국통일전쟁에선 1번 신라와 당의 전쟁에서부터 3번 발해의 건국까지. 자,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나당전쟁. 나당전쟁의 원인에선 자, 당 동그라미 맹약을 위반 밑줄. 자, 백제와 고구려 옛 땅에다 각각 동그라미 1번 백제 땅에다 설치했던 게 당나라의 관청이 뭐였었죠? 바로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고구려 땅에다 세웠었던 바로 당나라의 관청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동그라미 2번 안동도호부. 동그라미 3번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통치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국가를 전부 다 먹어버려 했던 겁니다. 그러자 신라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자, 별표 2개 나당정쟁의 경과에선 동그라미 1번 신라가 고구려 적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처음엔 지원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사비성에서 당군을 축출해서 백제 땅을 확실하게 먹어버렸죠. 동그라미 3번 바로 일본을 신라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 동그라미 3번 외화 관계회복 도모. 결과적으로 당나라가 쳐들어왔고 이 당나라와 싸우는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매소성 싸움 육지. 동그라미 2번 기벌포 싸움에서 이 신라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스 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박스. 그러면서 다음 줄에 다만 대동강 이남 지역만이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삼국통일의 한계에선 별표 2개. 바로 동그라미 1번 통일전쟁의 외세였던 당을 이용했다는 점. 빈칸에 적겠습니다. 당. 동그라미 2번 대동강. 자,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상실했다는 점이 한계라 보면 됩니다. 하지만 별표 2개. 삼국통일에 의해서는 어쨌든 간에 동그라미 1번 결과적으로는 고구려 및 백제 유민과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당나라 군대를 확실하게 내쫓게 되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주적 통일을 이뤘다는 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통일이 민족 최초의 통일이었다는 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바로 이때부터 빈칸에 적겠습니다. 민족 형성의 계기가 됐다는 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 삼국 문화 융합을 통한 민족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발해 건국에서는요, 별표 하나 대조영. 이 대조영이 다음 줄에 밑줄 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 거기 근처에다가 수도를 정한 다음에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은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이 발해를 세웠었던 주체가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겁니다. 빈칸 찍겠습니다. 고구려 유민 중심으로 건국을 했었고, 동그라미 2번 고구려 유민이 지배계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고려라고 말하는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빈칸 적겠습니다. 고구려 라고 하는 국호와 그 다음에 고려국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스스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바로 일본에서 발해를
고려 혹은 고구려라고 칭해줬습니다. 남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해가 고구려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의의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로 이어지는 이른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됩니다. 자, 북쪽 빈칸에 적겠습니다. 발해, 남쪽에는 신라.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신라의 삼국 통일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